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번에 6천만 원을 거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4,500만 원 빚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선물 거래소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숫자로 보면요, 이게 평범한 직장인이 건드리면 5년을 투잡 뛰어야 겨우 메울 만한 빚이 하룻밤에 생기는 구조예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원래는 농부보험이었던 이 물건이 어쩌다 직장인 인생 파탄 무기로 변했는지 그 과정 전부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이름부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물 거래의 선물. 생일에 받는 그 선물이 아니라 한자로 먼저 선, 물건, 물. 말 그대로 물건을 미리 거래한다는 뜻이에요. 뭘 미리 거래한다는 건지,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난리인지, 일단 이 물건이 처음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따라가 볼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선물 거래의 진짜 시작은 1694년 일본 오사카 도지마 쌀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1848년 시카고에서 상인 82명이 모여 CBOT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넘은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한 줄로 말하면 농부랑 공장 주인이 같이 안 망하려고 만든 보험이었어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채널 단골 캐릭터 두 분 모셔올게요. 배추 키우는 농부 김혜정 씨, 그리고 김치 공장 사장님 이선도 씨. 지금이 봄이고 3개월 뒤 가을에 배추가 나옵니다. 김혜정 씨 입장에서는 가을에 배추값이 폭락해서 한 폭이 1,000원이 되면 1년 농사가 망해요. 반대로 이선도 씨 입장에서는 배추값이 폭등해서 4,000원이 되면 김치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둘 다 가격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두 분이 봄에 미리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가을에 배추 한 폭이 2,500원에 거래하기로. 가을이 와서 배추값이 1,000원이 되든 4,000원이 되든 둘은 무조건 2,500원에 사고 팝니다. 김혜정 씨는 폭락해도 안 망하고 이선도 씨는 폭등해도 안 망해요. 둘 다 마음 편히 농사 짓고 마음 편히 김치 담그는 거죠. 이게 바로 선물 거래의 원래 모습, 가격 변동이라는 위험을 둘이 나눠 갖는 보험이에요.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 지금도 멀쩡한 기업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는 비행기 연료, 그러니까 항공료 가격이 갑자기 뛰면 적자가 나니까 미리 유가 선물로 잠가둬요. 실제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유가가 폭등했을 때 미리 해둔 덕분에 충격을 꽤 막아냈고요.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은 환율이 출렁이면 수출 대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통화 선물로 잠가두고요. 농협이나 농민들도 쌀이나 양파 가격에 똑같이 씁니다. 어렵게 말하면 해징, 쉽게 말하면 가격 울타리치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솔직히 별거 없죠? 아, 농부랑 회사 안 망하라고 만든 보험이구나. 좋은 거네.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딱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으면 뉴스에 선물이 이렇게 자주 나올 일이 없었겠죠? 자,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농부보험으로 태어난 이 물건이 어쩌다 직장인 인생을 한 방에 끝내는 무기로 변했냐? 답은 한 단어예요. 레버리지. 우리말로는 지렛대인데 적은 돈으로 큰 물건을 들어올리는 도구죠. 농부와 공장이 보험으로 쓰던 시장에 어느 순간 야, 이거 적은 돈으로 큰 돈을 굴릴 수 있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투기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선물의 엔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리는 의외로 단순해요. 한국거래소 코스피 200 선물 기본 증거금이 15%, 해외 선물은 보통 5에서 10% 수준입니다. 5%라고 잡으면 300만 원만 맡기면 6천만 원짜리 계약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배. 내 돈은 한 달 월급인데 들고 있는 계약은 1년 6개월치 연봉. 가격이 오르면 20배로 벌고 떨어지면 20배로 잃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한 달 월급을 그대로 증거금으로 넣었다고 칩시다. 6천만 원짜리 계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1%만 빠집니다. 60만 원이 사라져요. 한 달 월급의 20%, 그러니까 일주일치 월급이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그런데 1% 움직임은 시장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5%가 빠진다면 300만 원 손실, 원금 통째로 날아갑니다. 한 달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10,000원 지하철 타고 회의 들어가고 야근하고 받은 그 월급이 차트 한 줄 빠지는데 그대로 녹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부터예요. 10%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600만 원 손실. 내가 맡긴 돈은 300만 원밖에 없는데 손실은 600만 원이 났어요. 차액 300만 원은 내 빚이 됩니다.
거기다 강제청산 비용까지 붙으면 빚은 더 불어요. 월급의 15배에 달하는 빚이 한순간에 생깁니다. 4,500만 원.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1년 3개월이 걸리는 돈이에요. 여기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들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선물에는 마진콜이라는 게 있어요. 틀어 말하면 증권사에서 오는 추가 납입 요구 전화입니다. 내 증거금이 유지선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전화해서 지금 돈 더 넣으세요 합니다. 못 넣으면 증권사가 내 계약을 강제로 끊어요. 내가 원하든 말든. 시장이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안 줍니다. 선물의 존버는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선물로 돈 벌면 안 돼요? 20배로 벌 수도 있다면서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시장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가 잘 되면 모두가 같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매수한 사람도 회사도 직원도 다 같이 좋아지죠. 그런데 선물은 누군가 100만 원을 벌면 누군가가 정확히 100만 원을 잃는 구조예요. 거기다 매번 수수료까지 빠지니까 전체 파이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섬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풀어서 말하면 이 판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평균적으로 잃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반대편에 누가 앉아 있냐?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에요. 슈퍼컴퓨터로 0.001초 단위로 주문 쏟아내는 곳들. 한쪽에는 야근 끝나고 폰으로 차트 보는 직장인이 있고 반대쪽에는 박사급 인력 수백 명이 24시간 시장을 분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주식과 선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주식은 최악의 경우 회사가 상장 폐지까지 가도 잃는 건 내가 넣은 원금까지예요. 100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 잃고 끝. 그런데 선물은 다릅니다. 원금을 넘어서 무한대로 빚이 쌓일 수 있어요. 300만 원 넣었는데 4,500만 원 빚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이게 그냥 한국 직장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워런 버핏이 2002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 파생 상품을 뭐라고 불렀냐? 금융 대량살상 무기. 원문 그대로 Financi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라고 썼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굴리는 할아버지가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이건 무기다. 지금은 잠복해 있지만 치명적일 수 있다. 고 경고한 거예요. 이쯤 되면 한 번쯤 멈춰서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동안 설명한 내용은 교과서적인 이론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벌어진 적이 있어요. 2020년 4월 20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던 WTI 원유 5월물 선물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7.63달러를 찍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40달러 근처까지 내려갔어요. 1983년 WTI 거래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가격이었습니다. 석유를 사려고 하는데 석유값이 마이너스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줄 테니 제발 가져가 달라는 얘기예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유는 단순했어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고 차도 안 모니까 석유 수요가 한순간에 증발했고 오페 플러스 산유국들은 감산 합의에 실패했고 미국 오클라호마 쿠싱이라는 동네의 저장 탱크는 이미 83%가 차 있었고 마지막 보루였던 유조선마저 대여료가 하루 2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기름을 받아둘 곳이 지구상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코앞인 5월물 선물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던지기 시작했고 가격이 0을 뚫고 마이너스로 내려간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한국 직장인 통장에 어떻게 꽂혔느냐. 숫자로 보면요. 원유 ETN의 하루 거래 대금은 1월에 49억 원 수준이었는데 4월에는 2,590억 원으로 50배 폭증했어요. 기름값이 이 정도면 무조건 반등한다는 한 문장에 사람들이 몰려든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게 일반 기름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걸린 선물 상품이었다기에 함정이었어요.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ETN의 가격은 실제 원유값과 67%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걸렸고 정지 기간 동안 그 괴리율은 977%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래가 다시 열렸을 때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일주일 사이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만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던 분이 1년 모은 3천만 원으로 기름이 설마 더 빠지겠어? 하면서 들어갔다가 하루 자고 일어나니 계좌에 몇백만 원만 남아있던 거예요.
한번 크게 데이면 다시는 같은 자리에 손 안 댄다 사람은 보통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시장은 안 그래요.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사람을 태웁니다. 6년 뒤 같은 일이 은에서 터집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뉴욕 은선물 시장에서 은선물 가격이 31.4% 폭락한 온스당 78.5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1980년 3월 헌트 형제 사태 이후 최악의 하루였어요. 방아쇠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였습니다. 현지 시간 1월 28일 장 마감 이후부터 귀금속 선물 증거금을 9%에서 11%로 인상했어요. 딱 2%포인트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레버리지를 잔뜩 끼고 있던 포지션들이 그 2%포인트를 못 버티고 줄줄이 청산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팔아서 가격이 빠지면 다음 사람이 청산되고 그 사람이 또 팔리고 도미노가 한번 시작되면 멈추질 않아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2월 2일 한국 유일의 은 ETF인 코덱스 은선물 HE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직전 거래일 대비 5,550원 급락해 12,950원의 장을 마쳤고 시가총액은 1조 5,448억 원에서 하루 만에 1조 1,551억 원으로 줄었어요. 단 하루에 약 3,900억 원이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덱스 은선물 H은 그래도 한 배짜리예요. 신한 삼성에서 나온 레버리지 은선물 ETN, 즉 2배짜리들은 같은 흐름에서 더 큰 낙폭을 겪었고 해외 선물에 직접 들어간 투자자 손실은 더 컸습니다. 거래소가 증거금 좀 올리겠습니다 한마디 던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직장인이 1년 모은 돈이 수일 만에 반토막 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더 섬뜩한 건 이게 사실 세 번째라는 겁니다. 1980년 3월 27일 실버 썰스데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헌튼투 형제가 은시장을 장악하려다 CME의 규정 강화로 포지션이 터지면서 은값이 폭락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2011년 4월 말에서 5월 초 CME가 9일 동안 5차례 연달아 증거금을 올렸고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은값이 몇 주 사이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980년, 2011년, 2026년 46년 간격을 두고 같은 메커니즘이 3번 반복된 거예요.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수치를 보면 더 분명해져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누적 손실은 2조 2,459억 원, 연평균 약 4,580억 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67억 원, 2021년 4,151억 원, 2022년 4,574억 원, 2023년 4,458억 원, 2024년 3,609억 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스닥이 33.1% 하락한 2022년에도 4,574억 원을 잃었고 나스닥이 43.6% 오른 2020년과 43.4% 오른 2023년에도 각각 5,667억 원, 4,458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개인은 잃어요. 시장 방향과 무관한 구조적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물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선물을 한 번도 안 해본 직장인의 삼성전자 계좌도 이미 선물판에 묶여 있습니다. 영어로 wag the dog,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는 몸통이 움직이면 꼬리가 따라 흔들려야 정상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힘으로를 흔듭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 왼손으로 삼성전자를 1조 사들이면 뉴스에는 외국인 순매수 행진이라고 뜨고 개인들은 신이 나서 따라 사죠. 같은 시각 오른손으로는 코스피 200 선물을 대규모로 팔아둡니다. 며칠 뒤 외국인이 현물을 슬쩍 다시 던져서 지수가 빠지면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큰 수익이 들어와요. 현물에서 잃은 돈보다 선물에서 번 돈이 훨씬 큽니다. 그 사이에 따라 산 개미만 정확히 반대편에서 잡히는 구조예요. 규모로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옵니다. 2024년 한 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매도, 거래 규모는 각각 700조 원을 넘었고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530조 원이 프로그램 매매로 체결됐어요. 사람이 하나하나 누른 게 아니라 컴퓨터가 짠 바스켓이 통째로 오가는 돈입니다. 같은 해 우리 시장에서 HFT, 그러니까 초고빈도 매매가 차지한 비중은 37%,
금액으로는 2,072조 원이에요. 1년 전만 해도 29%였는데 단숨에 8%포인트가 뛰었습니다. HFT가 뭐냐 하면 한국거래소 정의로 초당 2건 이상, 하루 5,000건 이상 주문을 내는 매매를 말해요. 사람 손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MTS에서 매수 버튼 한 번 누르는 동안 저쪽은 수백 번 사고 팔아요. 그리고 그 컴퓨터들이 노리는 게 바로 현물과 선물 사이의 미세한 가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날이 있어요. 내 마녀의 날.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만기를 맞는 날입니다. 2026년에는 3월 12일, 6월 11일, 9월 10일, 12월 10일 다 목요일이에요. 이날 전후로 외국인이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툽니다. 멀쩡히 들고 있던 우량주가 종가 직전에 이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 그 뒤에는 보통 만기 정리가 있어요. 여기서 분노하지 말고 한 가지만 가져가세요. 우리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주소창에 data.krx.co.kr을 치면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나옵니다. 거기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메뉴로 들어가면 외국인이 오늘 현물을 얼마나 사고 선물을 얼마나 팔았는지 그대로 보입니다. 무료예요.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서 선물을 대량으로 팔고 있다면 며칠 뒤 지수가 빠질 가능성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는 신호예요. 흑막을 그냥 당하는 것과 적어도 시간표를 보고 대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직장인 입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선물에서 절대 잃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좀 허무하게 들리실 텐데 이게 가장 검증된 답입니다. 월가 슈퍼컴퓨터랑 0.001초 단위로 싸우는 시장에 직장인이 월급 들고 들어가서 이기는 그림은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래도 주식은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매일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마녀의 날 전후에는 HTS나 MTS를 한번 켜보세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메뉴 들어가서 외국인이 현물에서 뭘 사는지, 그리고 같은 시각 선물에서는 어느 방향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외국인 순매수 1조 이렇게 뜬다고 그것만 믿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왼손으로 사면서 오른손으로 더 크게 팔고 있는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하면 뉴스가 다르게 읽힙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무거운 얘기입니다. 빚내서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제 지인 부부가 그냥 주식만으로 빚을 진 적이 있어요. 선물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그냥 주식이요. 그 빚 메우려고 두 분이 5년을 투잡 뛰셨습니다. 주말도 없고 저녁도 없고 5년이요. 주식만 해도 이 정도예요. 선물 비투는 그보다 몇 배 위입니다. 5년이 아니라 평생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캡처해 가실 수 있게 체크리스트 3개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번 달 월급의 몇 퍼센트가 지금 내 계좌에 남아있는지. 둘째, 내가 들고 있는 상품 이름에 레버리지, 인버스, ETN, 선물 이 4단어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지. 셋째, 이번 달 내마녀의 날이 며칠인지. 이 3개만 매달 확인하셔도 오늘 보신 사고들 중 절반 이상은 비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한마디 남기고 끝낼게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물은 원래 농부보험으로 태어났는데 직장인 손에 들어간 순간 도박판으로 변했습니다. 2020년 WTI 마이너스 사태, 2026년 코덱스 은선물 하한가, 15년 주기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왓더독으로 내 삼성전자가 흔들리니까 HTS 켜서 외국인 선물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 직접 한 번씩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선물 직접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모르고 덤비지 마세요. 카더라 따라가지 말고 신문이든 유튜브든 기본 지식부터 쌓고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원수한테나 가르쳐주는 상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주변에 선물 얘기 슬쩍 꺼내는 친구가 있으면 이 영상 한 번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편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쓰는 또 하나의 무기, 공매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같이 공부해 봅시다.